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북한 관련 뉴스를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국방위가 국회에서 열렸어요. 이 국방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보고를 하나 했습니다. 비공개 현안 보고인데요. 이 비공개 현안 보고가 있은 이유로 이 하태경 의원이 언론에 이 보고 내용을 밝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6일 날 북한이요 ICBM을 발사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큰 실패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평양 상공 한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로 이 미사일이 폭발했어요. 미사일이 폭발해가지고 평양 상공에 파편 비가 내릴 정도가 됐고,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래 군 당국에서는요 20km 이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어제 국방위에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에서는요 수 킬로 위에서 폭발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평양 상공 위에서 이렇게 파편 비가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평양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민심 이반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또 이 체제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국방부가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 급히 화성 15형을 쏘았는데, 민심 이반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까 화성 15형을 쏘아 놓고서는 화성 17형을 쏘았다, 발사했다, 이렇게 허위 선전을 했다라고 국방부가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미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한미 양 정보 당국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ICBM 발사한 ICBM은 화성 17형이 아니고 그보다 더 구형인 화성 15형이었다. 그런데 이 실패를 뒤엎기 위해서 15형을 쏘아놓고서 17형을 쏘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기만하고 있다. 이게 한미 양국의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기만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민심 위반, 체제 불안정, 이게 다 뭐겠어요? 두 가지 원인이 가장 기본이죠. 유엔 제재의 장기화, 그 다음에 코로나도 상당히 지금 장기 국면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지난 2017년도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지는 하잖아요. 이게 소련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 공급권 붕괴에서도 이 경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경제의 붕괴는 바로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북한이 이번 거짓말을 하게 된 건데, 이 기만 작전을 쓴 건데요. 이 하태경 의원 국방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대내적 요인이 상당히 압도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만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과거에는 이러한 대형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국방부가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패 시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북한은 북한 주민 인권이나 복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권이다 보니까 실제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발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한미 연합훈련, 사실상의 이제 기동훈련을 포함한 연합훈련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근에 북한 중요 동향을 보면은 16일 날 발사했는데 실패하니까 24일 날 일주일 후에 화성 15형을 발사해 놓고서 17형을 발사했다. 이 짜집기, 영상을 짜집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7형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대부분이 처음에는 화성 17형 신형을 발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 당국에서, 한미 군 당국에서 15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수정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요, 평양에 이런 이제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명피해 가능성도 상당하지 않을까. 다만 체제의 위협도를 낮추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이거를 발표하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 위협의 강도가 이번에 이런 미사일 발사 실패, 그 다음에 제재의 장기화, 그 다음에 코로나 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파산 직전이 아니라 지금 파산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그래서 체제의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이번 이 미사일 발사가 있고 나서요, 28일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이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배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거를 보면요. 그리고 이런 ICBM 발사에 기여한 이 국방부문 관계자들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뭐라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간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반드시 강해서 어떤 위협도 받지 말고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서 후대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제 이렇게 기술력이 높은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까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체제 이완 현상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 제국자들의 안보 위협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않았느냐?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사상전에 돌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29일 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말이죠. 뭘 보도하고 있냐면, 최근에 김정은 총비서가 2월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차 선전부분 일꾼 강습회 소식을 전하면서 서한을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전부분 일꾼 강습회는요, 전 북한에서는요 처음으로 소집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주체 사상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중중첩첩의 시련 속에서 중중첩첩, 이 시련이 세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중대 과업을 수행하려면 인민 대중의 사상 정신력을 제일 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백방으로 발동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사상 정신력을 제일 가는 무기로 틀어지자, 이 얘기는요,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3대 세습 체제, 현 김정은 체제를 흔들지 말아라. 김정은 체제 보위를 위해서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한에서요, 주체의 사상론을 변함없이 틀어지고 나가는 우리 당에 있어서 사상 사업은 당 사업의 중핵 중의 중핵이다. 사상 제일주의가 난국을 타개하고 새 승리를 이룩하게 할 수 있는 근본 비결이자 노동당의 고유한 혁명 방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북한은 위기 때마다 이 사상전에 돌입하는데, 이 사상전에 돌입하는 이유가 바로 체제의 붕괴, 이완,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체제의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형식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당 사상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때 대하여 라는 제목도 또 신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요, 전 사회적으로 고상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거나 각종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표출했어요. 여기서 기강 다잡는다는 게 뭐예요? 체제에 불만 가지고 있는 이 당 간부들, 또 이 주민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미사일, 이 파편, 비 떨어진 거, 이거가 체제를 흔들 수 있다. 이런 국방부의 판단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판단이다. 정확한 판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 국내 뉴스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연합뉴스TV 일본지 현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최근 이슈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말이죠, 이준석 대표, 저도 그랬잖아요. 이제 패널 정치 좀 그만 좀 해라. 뭘 그렇게 말이 많나? 쟤도 그랬잖아요. 자제하라. 더군다나 이제는 여당 대표 아니냐.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무게감이 없는 거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게 어린 나이라고 하는 것을 참 감출 수가 없다. 참 유치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전장년, 즉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이 통근길 지하철 시위, 이거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비판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뭐라고 하냐면, 어떤 측면에서는 참고 자제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당대표가 항상 본인 스스로의 소신만 필요할 것 같으면 정치를 해 나가기가 힘들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 스스로를 좀 자제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자꾸 덧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곧 여당의 대표가 되는 입장인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예,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19일 날 만찬 회동한 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는요, 29일, 바로 어제죠? 28일입니다. 예. 만찬 회동과 관련해서는요, 만나기 전에 피차 어색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서로 오해가 됐던 것도 상당히 풀리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MB의 사면,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건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퇴임하기 이전에 소위 사면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당선자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사용할 장소이기 때문에 당선자의 의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상식선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좀 틀리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하고 똑같이 해석을 했잖아요. 아, 이제 풀릴 것이다. 저는 이제 빠르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는 꼼꼼히 잘 살피겠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협조하겠다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협조했다라는 얘기는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없애야 된다는 기존 논리에 맞춰서 그야말로 꼼꼼하게 시비 걸겠다는 얘기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것과 달리 집무실 이전을 위한 5월 10일까지 3월 25일이 데드라인인데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검찰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과 관련해서는요,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직업에 집착을 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오히려 그 조직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요, 하여튼 내가 검찰총장을 했다, 이런 생각부터 당선인은 빨리 망각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요, 과연 총리가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경제 원팀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회의적이다. 국민 화합을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 화합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는요, 본인이 만약에 총리로 거론되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맞다, 경제 전문가 가야 돼, 경제완팀이 중요해,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아니니까 이제 국민 화합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대선 때 작년 가을서부터요, 이 당선인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제일 중요시할 것이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로 인한 이 피폐된 이 경제를 살리는 거,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했거든요. 그 기존의 철학하고 이번에 경제 전문가 아니야, 화합 전문가에 대해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야, 김종인 비대위원장 참 복잡한 분인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하도 자주 바뀌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 총리 기용 가능성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꼭 총리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요, 총리로서 인생을 마감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야 총리를 꼭 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 한번 도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총리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TV조선 뉴스를 보면 이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TV조선의 단독 보도 일치하는 것 같고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대항마가 지금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까지 들먹이는 것 같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6월 1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요, 이번에 병원에 퇴원하실 적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운지불리해서 맞이하는 것을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있다 이거죠. 예,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인수위에 말이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청와대 개방 효과가 연간 2천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부안해동안 발표다. 예, 부안해동안 발표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시비를 걸고 있어요. 특히 김승원 의원은 오늘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분석은 상당하기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서요, 정부 기관이 당선인과 국정 운영을 해야 하지만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처럼 부실하게 부안해동으로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또 이 호도하는 일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 김 의원의 질타에 대해서 황희 장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지 가네요. 이 예비비 승인 문제, 이거 빨리 해소돼서 한국문화연구원이 무슨 부안해동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국제연구기관인데 2천억으로 개방 효과를 단정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해석으로다가 이걸 연구원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을, 연구 분석한 것을 표미하는 이런 민주당의 자세가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빨리 예비비 집행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론의 압박을 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회동이 끝나고 나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협조하겠다. 근데 이 면밀히라고 하는 걸 가지고 면밀히가 무슨 얘기냐? 안보 공개국 우리 없이는 예비비 승인이 어렵다는 말이야.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거 얼빠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얼빠진 청와대 입장, 우리가 여론으로 강력히 비판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안히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 방송 많이 봐주셔가지고 이 예비비 협조하지 않고 딴지 거는 거 반드시 여론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